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 35문항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항상 똑같이 대단한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갖고 오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도 좀 문항의 변동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답답한 마음으로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이 소단원별로 각자 문항 번호를 보시면서 나의 강점과 또는 나의 약점을 모의고사 푸시면서 진단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공부도 좋지만 함께하는 공부는 조금 더 인지력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35문항 풀어보시면서 옆에 종이와 펜을 주시고 틀린 번호 문항만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그 번호에 따라서 어느 파트가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진단해 보신 다음에 그 단원을 개념 정리로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 사실 점수의 향상이 좀 빨리 되거든요. 네, 그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항상 문제 들어갈 때 이렇게 서론을 먼저 준비하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제 풀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번 면역 능력의 저하, 2번 기억 능력의 저하, 3번 감각 기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증가, 5번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1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네, 여기 키포인트는 딱 첫 번째 나는 잠재되어 있다. 네,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던 어떤 질병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출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노년기에는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세 가지 특성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대상제 2의 파트 나올 때, 그쵸? 출제가 여기서 되는데 세 개 중에 하나가 출제되겠죠. 어떤 문제는 신체적 특성, 어떤 건 심리적 특성, 어떤 건 사회적 특성. 저도 사실은 문제 가지고 올 때 골고루 갖고 와요. 앞에서 심리였다면 이번 문제는 신체, 그 다음엔 사회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좀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똑같은 회차에 똑같은 데에서는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노력하고 있어요. 분배를요. 자, 그럼 우리가 신체적 특성의 표준교재 어떻게 나뉘냐? 요 네 가지죠. 세포의 노화,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요것도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1번의 답이 1번이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체적 특성 하나 가지고도 문제의 유형을 네 가지나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의 노화가 답이 되게 내용을 바꿔주면 되고 잔존 능력의 저하가 되게 내용을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잔존 능력의 저하, 지금 보시면 비가역적 진행, 그 다음에 면역 능력의 저하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은 비가역적 진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막을 수 없는 노화다. 요런 개념들을 정리를 한번 같이 하시면서 넘어간다면 1번의 신체적인 특성에서 다른 답이 되게 문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춰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서 좀 여러 개를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길러주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4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5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요건 문제풀이 따로 안 할게요. 요렇게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이거 있는 문제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갖고 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좀 섞어서 머리 쓰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2번 같은 문제는 쉽게 풀어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평등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 네모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독립의 원칙이에요. 근데 독립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수입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어떤 독립이냐? 경제적 독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복지 받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독립의 첫 번째가 일정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정. 오랫동안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독립이고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을 벌려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의 원칙에는 경제적 독립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예, 일정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요. 쫓겨나지 않을 내 집이 있으면 부자예요. 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노인한테도 경제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립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모안에 있는 내용들은 독립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노인복지 원칙의 5가지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그죠? 네,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없어요. 예, 이거는 어디 보자면 출제위원이 오지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지선의 문제를 출제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교재에 없는 내용은 정답이 될 확률이 단 0%. 그러니까 사실 요 실천 원칙이 5가지 중에 뭐였지? 라고만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이 문제 딱 보시는 순간에 아이고 사지선이네 이러고 3번은 가차없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게 표준 교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이 독립의 원칙, 1번 맞아. 이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참여 원칙이었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제가 여기 써놨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보호의 원칙이라면 보호, 존의 원칙이라면 존엄 공정, 만약에 자아실현의 원칙이라면 잠재력 교발. 예,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또 5문제를 풀어보는 거.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정석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의고사를 몇천 개 풀고 몇백 개 풀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푼다면 그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좀 원하는 유형의 강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항 갈게요. 자,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2번 노인의 질병 치료, 3번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4번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5번 노인의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내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번 주야간 보호,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방문간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의 답이 어느 정도 있죠? 재가급여는 이라고 물었어요. 예, 그러면 벌써 삼지선이네요. 네, 2개 다 나가야죠. 네. 왜냐면 요양보 등급에서 등급을 받고 등급자가 되시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크게 몇 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예, 그 중에서 지금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는데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 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그룹홈이 들어가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일단 제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 종류 안에서도 방문요양, 방목욕, 방문간호, 취약안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요 안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 내용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요. 낮 시간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여기 시설이니까 답이 시설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 이 재가급여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낮 동안이다. 예,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를 오해하냐면 방문요양. 아니, 방문요양도 낮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정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방문 요양에는 일정 시간이라는 게 들어있냐? 아니요, 거기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만 나오면 방문 요양이고요. 똑같이 신체 활동 및 어떤 심신에 관한 유지 향상을 위하는데
이거는 뭐냐? 일정 시간이라는 걸 언급시켜요. 이 낮 시간 동안이 그런 의미예요. 일정 시간. 그래서 답이 주어가 뭐가 되는 거고요. 또 같이 덤으로 알아두시자면 여긴 없지만 요 단기보호. 단기보호가 답이 될 때는 일정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좀 구분해 주시면 네, 우리 재가급여 종류 쉽게 좀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체크하는 거고요. 제가 풀이하는 게 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39페이지를 찾으셔서 한 번쯤 읽어주시면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까요? 자, 문제 가기 전에 한 페이지 놓고 갑니다. 네, 항상 똑같아요, 제가. 저도 좀 가끔 지겨울 때 있거든요. 듣는 분도 지겹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겨워야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새롭다면 공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겨워야 돼. 아우, 또 나왔어, 아는 거? 이렇게 하면 정말 누정량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제도는 사실 이 네모 안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합니다.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예, 요거 정지하시고, 제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돌아가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병보험제도의 사업자가 누구지? 가입자는 누구고? 관장은 어디서 해? 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지? 신청은 어디서 하더라? 결과 판정은 어떻게 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문제 풀었잖아요. 급여의 내용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하나 특징.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더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예, 이렇게 잘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그럼 진짜 제도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도가 쉽지 않습니다. 암기라는 영역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두리둥실하게 가도 돼요. 그런데 암기는 두리둥실이 없어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도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지를 눌러주시고 스스로 한번 여기에 답을 자문자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난 쟤도 괜찮다. 예,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셔도 됩니다. 유튜브가 또 좋은 게 스킵, 건너뛰기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우리 서비스 분류표가 있죠. 48페이지에 가면 네, 그 서비스 분류표에는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거, 세면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머리 감기기 이렇게 좀 단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묻는 건 사실 예전의 시험 문제 용이고요. 지금 6번 같은 문제가 최신의 신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선 요구하는 게 뭐냐? 표에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48페이지, 49페이지에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서 내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거, 세면 도우미는 이런 거 들어가요. 구강 관리는 이런 거 들어가요. 옷 갈아입히기엔 이런 거 들어가요. 또 일상생활에 가서 취사는 이런 거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의사소통, 정서 지원의 의사소통에서는 이런 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네모 안에 넣어놓고 이와 같은 건 하나를 건너뛰어서 더 하나의 답을 찾게 만드는 거. 예, 그럼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신체활동 지원 안에는 표, 세면도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면도움이 예전에는 그거 하나만 알면 됐었는데 세면도움에 들어가는 또 구체적인 항목은 뭡니까? 이걸 네모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푸시면서 단순하게 답이 3번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 만약에 정서 지원이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일상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것까지 한번 교재를 훑어서 읽고 넘어가 주신다면 그러면 네 다음에 이런 문제 만날 때 그냥 네 고민하지 않고 답이 바로 보이실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공부까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번 옹호자, 2번 촉진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1번 옹호자입니다. 네. 자, 이게 옹호자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표준교재 옹호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죠.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희롱,
학대 의심 사례. 예, 이게 소외되고 차별받는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어떤 역할의 입장이 돼야 되냐? 옹호자 입장의 역할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표준 규제 나 있는 물을 풀어 쓴 게 아니라 내용의 예시를 직접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다 신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도 예전에 뭐 예전 기출의 문제이냐. 우리가 요양보호사 문제가 공개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32회부터 41회까지 코로나 딱 시작하고 2020년 시험이 한 번 없어지고 8월부터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1회까지 10회차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때 공개된 문제들은 이렇게 7번처럼 신유형 문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전의 문제들은 이런 게 아니죠.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요거는 한번 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CBT라 문제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예전 문제와 최신 문제가 좀 중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역할이 6가지가 있죠. 이렇게 숙련된 수발자, 정보전달자, 관찰자, 말버상담, 동기유발, 옹호자. 지금 우리가 옹호자의 문제만 냈지만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왜? 숙련된 수발자가 나오면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정보 전달자가 나오면요, 관찰자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6개마다 중요한 단어나 개념들을 좀 알고 넘어가 주셔야 그래야만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풀어낼 수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체크박스에 넣어드린 거 한 번쯤 꼭 읽어보시고 이거 보고 좀 더 이해가 안 된다면 표준교재 61페이지를 찾아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자, 8번입니다. 시설의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스스로 입수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정답은 3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네, 건의함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또 그 해결안을 또 이제 뭔가 서류 절차에 맞춰서 갖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3번이에요. 이거 시설윤리 강령에서 문제를 낸 거고요. 유형이 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 중에 하나의 개념을 꺼내서 문제에다 딱 갖다 놓고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문제 사례를 넣어놓고 지키지 못한 윤리 강령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내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건 윤리 강령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표로 정리합니다. 저는 암기해야 될 거는 항상 표를 갖고 와요. 그냥 막 책장을 넘기면서 외우다 보면 뒤에 가서 앞에 외운 거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암기를 가장 잘하는 건 정리를 잘하는 거고요. 정리를 잘하는 건 한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장을 만들면 이미 기억 속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표 하나에다가 입수 전부터 퇴수 단계까지 다 개념들을 정리해 놓고 빨간색이 지금 읽었던 단어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했던 그 앞에서 바로 풀어봤던 문제가 우리 어떤 거죠? 이거죠. 자신의 견해와 불평 표현. 여기 딱 써놨잖아요. 건의야. 이런 거 나오면, 그럼 이거야. 이렇게 개념으로 빨간색은 개념을 정리시켜 놓은 거고요. 초록색 글씨는 문제 사례. 그런데 요즘 최근에 문제를 또 풀다 보면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아닌 거를 갖다 넣기도 해요. 문제에다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고 해석해야 되냐? 문제 사례 내용보다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 사례를 어떤 걸 갖다 집어넣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표준 교재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그 문제를 하도 많이 푼다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교재 개념을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걱정 없이 다 답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는 항상 자가진단용이라고 설명해요. 그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문제풀이 하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십시오라는 말은 저는 절대 안 해요. 딱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없는 소속들을 뭐 시간이 없어서도 안 하지만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요. 800문제, 1000문제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보통 유튜브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전 거 안 보시고 최근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한 게 저한테는 질이 제일 높은 거예요. 가장 최근의 문제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다가 끝나고 또 다른 거 뭐 보지? 이렇게 하시면 1회로 돌아가서 보세요. 1회. 1탄, 2탄. 네, 넘버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가장 최근에 41회 기출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9번입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번 대상자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번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예, 맞습니다. 예,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그거 나중에 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벌금 500만 원까지 갖고 있고요. 딱 지금 보시면 타박상 흔적이 있고요. 의심돼요. 타박상 흔적이면 뭐예요? 신체적인 학대죠. 이게 그냥 신고예요. 여기 네 개 다 보셔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고 또는 보고 이렇게 하셔 우리가 정확하거든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10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자,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번 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2번 노동에 관한 권리,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2번, 네,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 시간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고요.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표현하거나 또는 동등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권리 보장이 돼야 돼요. 그게 요양보호사 인권 중에 노동 관련 권리. 그래서 답 2번이고요. 자, 요양보호사 권리는 크게 평등권이 있어요. 평등권. 여기는 아예 보기에도 없죠. 예. 제가 이것도 알려드린 이유가 노동에 관한 권리만 시험에 나는 건 아니니까요. 평등권에 관한 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모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고용 형태라든지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유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고 예, 사상, 양심 이런 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의 네모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정답은 자유권입니다.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교육, 문화, 주거환경 없어요. 예,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정답이 눈에 쉽게 보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세 가지 모르셔도 보기 딱 보시는 순간부터 답은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10번의 답이 2번이야. 같은 문제만 나올 거라는 건 예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와 관련된 다른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예, 정말 저는 문제풀이 제대로 하는 거고 이게 실력 쌓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예, 80문제 풀 때마다 표준교재 한 권을 거의 통달해서 보시는 거예요. 표준교재 3번만 통달하시면 정말 고득점 나옵니다. 강사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보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표준교재 페이지 갖고 오는 거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에 입소시킨다. 2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3번 큰 소리로 훈계한다. 4번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번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성적 접촉을 해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문항이요. 1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4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5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해고 안 되죠. 채권자 양도 안 돼요. 예, 양도할 수 있다. 아니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두고 있는 거고요. 네,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급여 폐업이 됐든 폐업이 되지 않았든 급여 지급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도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떤 내용이요? 이 급여도 장애급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료야,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해고할 수 없으나 예, 또 그런 내용이 부과로 붙죠. 치료나 어떤 종결한 후에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고 되어 있고 만약에 30일에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은 충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요렇게 조금 더 세부한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갈까요? 자,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의 현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2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였다. 3번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4번 의사소통을 거부한 대상자와 거리를 두었다. 5번 대상자가 어지러움, 아이고 오타 났네요. 졸음이 아니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신고해야죠. 이거 방임된 사실 알겠다. 예, 지속적으로 신고해야죠. 나머지는 안 됩니다. 뭐 현금 맡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건 예, 직접 그죠? 보수교육 받으셔야죠. 예, 아니는 안 돼요. 상비약 약품 제공하는 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번 보시면 금방 몇 번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문항 갈까요?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자, 1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2번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3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4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5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비밀 보장에 관한 이야기죠. 보장됩니다. 예,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자, 다음이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대상자의 아들이 합니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2번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번 가족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번 모임부담금을 면제해준다. 5번 휠체어 대신에 보행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복지용구에 관한 물품에 관한 권한은 용보사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비용에 대한 복지용구의 그 포인트를 이미 가족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품은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판매도 안 되고 권유도 안 되고 사서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어떤 정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그걸 직접 관여하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16번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번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3번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4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5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수근간 증후군이 아시다시피 손에 오는 거죠. 그래서 손목을 구부려 손등을 맞대고 1분간 밀었을 때 저림 증상이 있냐 없냐 요게 팔렌 증후라고 해서 수근간 증후군 자가 진단에 관한 내용이죠. 네, 그 그림을 글씨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을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2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3번 온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손 씻기 잘 하셨어요. 손으로 이카코를 가리는 게 아니라 소매로 가리셔야 되고, 3번 같은 경우에 온벌레는 네, 찬물에 안 죽죠. 뜨거운 물에 삶아야 돼요. 그쵸? 그다음 임신한 요양보호사라면 수두나 풍진을 접촉했다면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하시면 안 되고요. 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예, 이거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장염이죠. 노로바이러스니까. 그러니까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손을 통해서 예,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배설물 처리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2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번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4번 질병의 증상과 예후가 명확하다. 5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거 맞죠? 네, 전해질 부분은 깨지시고요. 재발률 높습니다. 급성 질병 아니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증상의 예후가 아예 불명확해요. 예,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찾기 어렵고요. 노화 과정과 구별이 잘 안 되고, 예, 그 불명확하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질병이 생기면 여러 개의 질병이 같이 얹어서 같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문항이요.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2번 위액 분비 증가, 3번 간의 약물 대사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혹시 소화기계에서 증가되는 표현 알고 계실까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심리정신계 빼고요.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만 정확히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딱 외우고 계시면 이렇게 풉니다. 자, 소화기계 변화의 증가는 쓴맛과 신맛인데 그럼 딱 보시는 순간에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다 제껴져요. 네, 그러면 요거 알고 계시면 오지선, 이지선을 딱 줄여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왜? 그거 빼고 나머진 감수였으니까 정말 감수 표현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탄력성, 직장의 탄력성, 맞네요. 구강 건조증 감소 아니죠. 심해지죠. 네, 입이 자꾸 마르잖아요. 치매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매 분비가 적으면 입마름이 심해져요. 그게 구강 건조고요. 그래서 증가 표현을 잘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 노하우는 뭔가요? 예, 다음 문제 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인슐린 빈감성 감소, 2번 기초 대사량 증가, 3번 갑상선 호르몬 증가, 4번 뇌하수체 크기 증가, 5번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내분비계에서도 증가되는 표현이 있나요? 있죠. 네, 어떤 건가요? 공복 혈당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증가를 딱 보시고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게 있나? 없어요. 일단 다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 두 개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공복 혈당이 증가된다고 해야 되는데 감소됐으니까 제예요. 이렇게 틀린 거 다 지워가면 인슐린의 민감성 뜻이 어떤 건지도 몰라도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정답 그냥 1번이에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는 깊게 생각하시면 자꾸 틀리는 거 아시죠? 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요구하는 답은 없어요. 정확하게 구시원에서 요구하는 건 표준교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푸세요. 증가라는 거 딱 기억하시고 보기 보시면서 증가가 맞나? 없네. 지워. 그럼 2, 3, 4 다 나가고 나머지 두 개에서 답을 추려주시면 정말 답이 잘 보여요. 이게 좁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증가라는 표현을 다음 표에서 공개할게요. 거기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노화에 따른 변화 증가가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까지 증가라는 표현만 쓰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네, 이거 이제 제가 통갈로 다 뽑아놓은 거예요. 심리정신계는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일단 다 증가기 때문에 걔는 제하고요.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이것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그 이제 제 유튜브에 쇼츠에 가면 거기 있는 건 다 암기해야 될 것들만 좀 모아놓은 거예요. 표 한 장에다 싹 갖다 놓고요. 네, 그런 건 좀 외워주셔야 문제가 좀 쉽게 풀리거든요. 물론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훨씬 많지만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암기 안 하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 그랬다면 맞아?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가셔야 되는데 저처럼 증가되는 표현만 딱 외우고 계신다면 따다닥 지워버리고 두 개에서 답을 찾는 것이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뭘 외워야 되냐? 지금 보이시는 거.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소화기계 스머시 맛의 증가, 호흡기계 기관진의 분뇨의 증가 이렇게 몇 번만 읽어주시면 암기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는요. 제 이론에 관한 35문항만 대여섯 개만 보셔도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요. 예, 저는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왜? 아니 뭐 요양보호사 시험의 표준 교재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맨날 똑같은 책으로 맨날 똑같은 문제를 푸니까 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순간에 아 하고 손뼉을 치거나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들 득도하신 거예요. 아 이제 나 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지 눌러주시고 본인의 음성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예, 제 거 이론 5회차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럼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1번. 위궤양 대선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3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4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예, 훈연한 음식 자극적이에요. 녹차도 마찬가지고요. 검은색 되면 정상 아니에요.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변의 문제, 자멸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해지는 거니까 출혈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굉장히 위장벽을 헐게 합니다. 예, 그래서 담배는 예, 굉장히 안 좋아요, 위에요. 소화기계. 그래서 여기는 금연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2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3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한다. 4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독감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비말 전파입니다. 혈액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증상 발현이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발열이 나기 하루 전부터 전파력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증상이 없어 치료한다. 아니죠. 이거는 오음 치료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사용받고요. 감염 후 회복 중에 열이 나고 누런 생기면 정상 아니고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 폐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호예요. 이거 반드시 병원에 가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항이요. 23번 천식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은 1번 폐포와 팽창, 2번 기관지 확장, 3번 기침 반사 증가, 4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 5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정답은 5번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아니에요. 네. 기침 반사 증가 막 이런 건 네, 천식하고 뭐 전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침 반사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되죠, 노인에서는. 그래서 호흡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흥분이나 스트레스 외에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매연이나 담배 연기, 갑작스런 기온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천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일단 정답에서는 보기 5개에서는 딱 5번 하나예요. 자, 다음 문항이요. 24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3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4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5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정답은 2번이죠.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 음주, 통증, 정신적인 긴장, 신체 활동, 감정 궤적 다 변화가 돼요.
예,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염분은 네, 6g 이하로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요. 포화지방 안 되죠. 포화지방. 포화지방 기름 많아요. 저지방식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피해 주셔야 되고. 대부분의 고혈압은 합병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예, 복합적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1차성 고혈압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중에서, 그쵸? 일부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지금 4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속발성 2차성 고혈압입니다. 예, 약물 복용 중단하시면 안 돼요. 운동이나 식이를 병행하셔야 되는 거고, 약을 중단하시면 혈압이 다시 상승합니다. 예, 꾸준히 드시는 게 어쨌든 예,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25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2번 자외선을 차단한다. 3번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4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5번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골다공증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 햇볕을 쬐면 걷기. 예, 이렇게 되면 햇빛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고 걷기 운동을 통해서 체중 부하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죠. 1번은 네, 아예 예, 2번도 아예 3번도 예, 4번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한다.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하시면 에스트로겐이 끊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 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단보다는 상의를 좀 의사랑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네, 호르몬 치료를 받는 걸 좀 권장합니다. 책 그렇게 나오죠.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단이라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항 갈까요? 26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을 금한다. 2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호르몬의 불균형이죠.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은 증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은 감소. 이거에 따른 호르몬의 불균형이 전립선 비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그리고 또 비만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요걸 피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1번은 금한다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책이 개편되기 이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전립선 비대를 네, 악화가 아니라 덜 진행되게 막아낼 수 있다. 그거는 정자가 사정이 돼서 나올 때 전립선에 고여있는 전립선액을 같이 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한다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참으면 안 되고요. 예, 그럼 방광염 오잖아요. 소변 참으시면. 체중이요? 아니요. 늘리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근육을 강화한다. 이거는 요실금과 좀 더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5번은 글쎄요. 누가 한 말일까요? 네, 그냥 흘러다니는 그런 어떤 민간요법에 관한 이야기? 의학에서 증명된 이야기 아닙니다. 탈수를 유발할 거예요. 오히려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27번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2번 발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3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4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5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보습제 발라서 건조 막아주셔야죠. 건조되면 피부가 균열돼서 상처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수화물 섭취요? 아니요, 금한다가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당뇨도 골고루 잘 드셔야 되는데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 거지 금하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공복 시에 운동하시면 저혈당 돼요. 네, 변비에 고섬유질 제한, 아니요, 고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드셔야지만 돼요. 그래야 변비도 막아지고 혈당도 조절이 되고 격렬한 운동하지 않잖아요. 격렬 운동하시면 저혈당 됩니다. 네, 무리하지 않은 운동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표준규제 나와 있거든요.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8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2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4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번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진압력입니다. 라고 하면 시간, 장소, 사람. 네. 자, 시간, 장소, 사람 알려주는 거. 이거 딱 정확하네요. 3번에. 네,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렇게 됐어요. 가족의 방문이라든지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요거는 진압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정체성 유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 가족 구성원을 방문하게 해서 그분의 역할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고요. 예, 밤과 낮에는 커튼을 어떻게 해요? 열어. 예, 그죠? 낮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밤과 낮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낮에는 커튼을 쳐가 아니라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서 야간의 혼돈 방지를 우리가 줄여줘야 되고요. 요렇게 좀 정확한 표현. 왜냐면 여기에 밤에도 열고 낮에도 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우리가 문제를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주고 밤에는 닫아서 커튼을 치고 불을 켜서 혼돈 방지를 줄여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한 번만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9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2번 관절의 뻣뻣함 감소 3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균형과 조정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조금 넘어지거나 또 운동의 위험성이 꺼려지는 거고요. 관절 뻣뻣함? 아예 감소가 아니라 뻣뻣해지죠, 증가. 탄력성 감소돼요. 네, 수축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응이요? 이것도 감소입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30번.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1번. 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이게 또 특징이죠. 효과 즉시 안 나타나요. 흡수도 느리고 대사도 느리고 배설도 느리고 위산 분비의 변화로 흡수가 빠른 게 아니라 느리죠. 위산이 잘 나와야지만 약이 안에서 잘 흡수가 되는데 위산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흡수 또한 느립니다. 또 배설, 그러니까 대사를 쓰고 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순환연료 내에 남지 않고 남아 있어요.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중독이 잘 되죠. 복용하지 않고 증상 아니요 견디지 않아요. 약을 복용하려고 하면 의존성이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번 백일의 디프테리아 2번 파상풍 인플루엔자 3번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5번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방접종에서 두 가지만 알면 거의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65세 이상 노인이 접종하는 접종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파상풍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그 외엔 없습니다. 네, 그쵸? 그 외엔 없어요. 100일에 이런 거 없어요. 접종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입니다. 인플루엔자 매년마다입니다. 요 체크박스 안에 있는 것만 잘 아시면 예방접종 모든 문제 정답 다 풀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년을 물어봤으니까, 예, 종류를 물어봤으니까 4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요양보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제한, 2번 기관의 예산 평가, 3번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4번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기록을 통해서 책임성, 또 이름 석자의 서명을 직접 하시잖아요. 이렇게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는 목적이 또 기록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33번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번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번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3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4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5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업무와 관련된, 대상자 상태와 관련된, 5번은 75 해주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안 하셔고 영보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들이거든요. 네, 자, 다음은 가겠습니다. 자, 34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번 20세 위험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번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4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5번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4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한 경우. 자, 여기서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나이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에서 효력이 이거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7번은 나이에서 또 이렇게 네,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작성은 본인이 하셔야지만 돼요. 대리로 작성하는 경우 안 됩니다. 가족이 작성하는 거, 의사가 작성하는 거,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쓰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작성한 경우.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예, 이렇게 있죠. 말기 환자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예, 이 충족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2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3번 눈을 감지 않는 경우 그대로 둔다. 4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둔다. 5번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꺼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어깨와 머리를 받쳐줘서 4, 50안. 얼굴로 혈액이 정체되지 않게 밑으로 내려가게. 맞죠? 튜브는 명부사 제거할 수 없어요. 의료인에게 제거를 좀 요청하셔야 되고요. 눈이 감기지 않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꺼즈나 이런 걸 좀 덮어주셔야 되고요. 시트는 얼굴이 아니라 어깨까지. 조명은 꺼두는 게 아니라 차분한 조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35분 안까지 오늘 다 풀어보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나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틀린 번호 적어 주셨을까요? 네, 번호에 틀린 번호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틀린 단원들이 분석이 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하셔서 부족한 단원이 나왔다면 그 단원의 표준교재 페이지를 써드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표준교재 또는 단원 문제집으로 한번 요점 정리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35문항을 또 풀어보신다면 그러면 네, 틀린 문제들은 정확히 좀 더 맞춰낼 수 있는 점수의 향상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시작할 때 틀린 번호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35분은 같이 풀어봤고요. 네, 제가 업로드가 좀 예전만큼 많이 못 돼요. 네, 이제 제 채널을 좀 고정적으로 봐주신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함을 전하는 거고요. 9월 말이 좀 지나야지만 저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생각보다 예,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좀 더 이렇게 치중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유튜브가 메인이 아니라 서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글쓰기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제가 자주 못 와요. 처음에는 주 2회 하다가 주 1회를 고수해서 왔는데 9월이 정말 너무 제가 정신없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안 될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가려고요. 왜냐면 영상을 올려도 좀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올릴 때마다 시청이 되실 거고 아닌 분들은 뭐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또 꾸준히 올리시는 선생님들 영상이 많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제 거는 좀 가끔씩 예, 가끔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좀 지겨우실 때 가끔 좀 찾아오는 사이다 같은 네, 약간 그런 역할의 채널이 되어 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제가 좀 시간이 여력이 될 때 찾아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실기 영상으로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